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최악의 추태로 저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연을 말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이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 후에 다시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을 만났습니다. 돌고 돌아 행복을 되찾은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하루에 몇 번 오는 버스를 타고 나가야 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넓지 않은 밭을 일구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계셨어요. 저희 가족의 삶이 180도 바뀐 것은 연락이 끊겼던 고모 할머니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고모 할머니는 제과점으로 돈을 벌고 주류 사업에도 손을 뻗어 혼자 힘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분이었어요. 고모 할머니는 결혼을 안 해 자손이 없었죠. 고모 할머니가 검은 승용차를 타고 저희 집에 왔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읍내에 볕 잘 드는 2층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빠는 농사를 정리하고 읍내에 금은방을 여셨죠. 새 집에 사는 건 좋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읍내로 이사 간 지 1년쯤 되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하굣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시골로 가는 버스를 잡아탔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버스에 올라 있었죠. 그런데 버스에서 웬 남자애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자애는 어릴 때부터 자주 같이 놀던 동네 친구 수호였습니다. 야, 너 미희 아니냐? 너네 집 이사 가고 잘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근데 너 되게 이뻐진 것 같다. 너희 부모님은 잘 계시지? 아, 너네 형이랑 누나도 다시 와서 공부한다면서? 새 집에서 사니까 좋냐? 어떻게 한 번을 안 놀러 오냐? 근데 너 어디 가는 거야? 수호잖아. 웬일이야. 까까머리 중학생 됐네. 와, 벌써 1년이나 됐네. 난 뭐 새 집에서 사는 건 좋은데 그냥 좀 답답하달까? 예전 동네가 자꾸 생각나더라고. 너네랑 같이 놀던 것도 생각나고. 야, 근데 너 내 소식 궁금했다는 거 거짓말이지? 궁금했으면 편지라도 보내지 그랬어. 그 뒤로 저는 가끔 수호와 함께 버스를 타고 고향 마을에 가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중3이 되던 봄이었어요. 어느 날 시내에서 수호를 마주쳤어요.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수호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말을 안 하던 수호는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털어놨어요. 수호네 아버지는 예전부터 기침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 기침이 심해지고 앓아 눕는 날이 많아졌다는 거였습니다. 읍내 병원에 가봤더니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돈이 없으니까 당사자부터가 치료할 의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빠에게 부탁이란 걸 해봤어요. 수호네 아버지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요. 아버지는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을 알아봐 주시고 치료비도 대주셨습니다. 한 동네에서 가족같이 살던 사람들인데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요. 검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폐암이었습니다. 병원 치료에도 별로 차도를 보이지 못했죠. 수호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호가 저희 학교 앞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웬일인지 애가 입술을 꼭 깨물면서 말하더군요. 미희야, 너한테는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너희 집에 빚진 거 내가 어른 되면 꼭 다 갚아줄게. 우리 가족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커서 돈 벌면 꼭 너랑 너희 아버지에게 보답할게. 우리 수연이도 내가 꼭 공부시켜서 너희 가족한테 보답하라고 할 거야.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우리 사이에 빚 같은 게 어딨어. 우리 아빠도 가족이다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거라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 낫게 할 생각이나 해. 네가 그랬잖아. 정신만 똑바로 박혀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네 아버지 낫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저도 눈물이 나는 걸 꼭 참느라 괜히 씩씩한 척 큰 소리를 쳤어요.
수호랑 저는 그렇게 가만히 서서 한참이나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다시는 수호를 볼 수 없었어요. 얼마 뒤 토요일에 제가 꽃을 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수호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갑자기 퇴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수호네 집으로 가봤습니다. 불 꺼진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에게 수호네 가족이 그동안 여기저기 진 빚을 이기지 못하고 야반 도주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잘도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17살이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동아리에도 가입해 즐겁게 생활했어요. 문예반 동아리였죠. 제가 전부터 시집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좋아하는 남자도 생겼죠. 같은 문예반 활동을 하던 1살 선배였어요. 시도 잘 쓰고 음악에 대해서도 잘 아는 멋쟁이 선배에게 저는 푹 빠졌어요. 어느 날 방과 후에 시집을 보다가 말을 튼 이후로 선배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이 사람이 저랑 결혼까지 해버린 남자입니다. 저희는 수험 기간 동안 서로를 격려하며 건전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2였고 선배가 고3이 될 때 선배 아버지가 보증 섰던 것이 잘못되어 선배의 집이 망하고 말았어요. 저는 당연히 대학에 가게 되어 있었지만 선배는 집안 사정 때문에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정이 안타깝기만 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국문과에 입학했고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2년 반 동안 매일매일 편지를 쓰다시피 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면회도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멋진 남자들이 들이대도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도 못 가고 군대에서 고생하는 남자친구가 애달프게만 느껴졌죠. 그러는 동안 아빠는 오래전에 사둔 땅들이 도시개발로 땅값이 올라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사업을 더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남자친구가 전역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가 전역한 지 며칠 안 되어 결혼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아직 학생인데다 그와 결혼할 만큼 확신이 선 건 아니라서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내가 군대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난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너랑 같이 단란한 가정을 꾸미면서 살면 정말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내 아내는 네가 될 텐데 우리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군대에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나오자마자 결혼 거리더군요. 2달 동안 얼굴 볼 때마다 나랑 결혼 언제 할래? 이러면서 조르는 거였어요. 솔직히 이제 막 전역했고 직업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과 굳이 결혼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미안해서 입 밖으로는 못 꺼냈죠. 그러면서도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와 카페 데이트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저희 엄마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신다며 자취방에 오셨다가 저희랑 딱 마주치신 거였어요. 이 모든 건 아빠 귀에 들어갔고 아빠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선배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도 그랬지만 선배를 눈앞에서 본 아빠는 더욱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평소 사람 좋기로 소문난 아빠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제 남자친구를 고가운 눈으로 보시더군요. 우리 미희는 어디에나 내놔도 아쉽지 않은 신부감이고 내가 더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어. 현실은 현실이라네. 다 큰 처자랑 그만큼 연애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네는 우리 미희를 책임질 능력이 없자는가. 서로 앞길 막지 말고 이쯤에서 헤어지게나. 이런 말 하는 거 고깝게 생각하지 말게. 이렇게 기우는 결혼은 결혼 후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 연애라는 게 누가 반대하면 더 애틋해지는 법이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그럴수록 선배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제 쇄고집에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졸업반이었던 저는 유명 출판사에 취직이 결정된 상태였고 남편은 배달 일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연애는 5년 넘게 했지만 시어머니를 만나는 건 처음이라 엄청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 부모님 재산에 대해 주파나를 굴리는 게 뻔한 대사들을 늘어놓더군요. 그 동네가 개발이 되어서 돈푼 깨나 손에 쥔 알부자들이 많기는 하지. 그렇기는 해도 그런 시골에서 돈이 많아봤자 아니겠냐. 아참, 그러고 보니 서울에도 집이 있다지 않았니? 평창동이랬나? 평창동이면 뭐 괜찮지. 너희들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넉넉히 해주겠구나. 어이 참 엄마도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평창동 집 얘기는 뭐하러 꺼내세요? 미 아버지가 미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려고. 저희는 그냥 때 되면 결혼 준비나 잘하면 돼요. 쓸데없는 말로 초치지 마세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안 좋더군요. 아,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멈추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붙잡아 놓은 걸 놓지 못했죠. 그때 멈추지 못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한이랄까요?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막내딸 사위 체면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말이야,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 자식들에게 맹목적으로 퍼주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헛된 기대 갖지 말고 자기 힘으로 자립할 생각을 하라고. 야, 너랑 나 사이에 무슨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내가 나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업이 번듯해야 너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서로 좋다는 거잖아.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해도 네가 좀 더 밀어붙여줄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데? 그러니까 번듯한 직업 갖고 싶으면 알아서 노력하라고. 나 어디 가서 얼굴 좀 들고 다니게. 내 핑계 대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제대로 된 데 이력서 한번 안 내보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잖아. 결혼 허락도 어렵게 받았는데 괜히 아빠 뿔나서 결혼 뒤집게 만들지 말고. 네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앤지 정말 몰랐다. 실망이야. 남편이 하는 말도 기분 상하는데 시어머니까지 전화해서 저를 닥달하더군요.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네가 결혼할 남편인데 주영이 말 들어보니까 완전 남말하듯 말했더구나. 주영이가 대학 못 간 게 지금도 나는 한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 못 나오면 무시당하기 십상인데 직업이라도 번듯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한 가족인데 주영이가 너희 아버지 회사 들어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남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니? 어머니, 저희 부모님 진짜 어렵게 설득했어요. 저희 아빠 자격 없는 사람한테 회사 안 물려준다고 저희 언니, 오빠한테도 함부로 자리 안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주영 씨 회사에서 꽂아달라는 말 나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 뒤집어 엎으려고 하실 거라고요. 참네. 무슨 놈의 집안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어? 그래봤자 너희 집도 농사나 짓던 집안 아니냔 말이야.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본세가 싹 수 없는 게 이제 보니 부전여전이구나. 어차피 결혼하는 거 사위한테 폼나게 한 자리 떡 하니 주는 게 사돈되는 예의지. 어디 그래 오만 유세를 부려? 유세를 부리길. 결혼하기도 전부터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아무리 찔러봐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결국 남편이 결혼 전에 스스로 취직을 했습니다.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건설회사 영업직으로 떡하니 취직을 한 거예요. 직업도 변변찮은 놈이라면서 사위될 사람을 안 좋게 보던 아빠도 남편이 취직을 하자 마음이 좀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였죠. 내가 자네한테 그동안 섭섭하게 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자네도 가장이 되고 아이가 생기고 나면 알게 될 거야. 내 말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다는 걸. 쉽게 얻은 건 쉽게 잃게 마련이네. 나는 그런 모래성에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런데 혹시 저희 신혼집은 미희가 아무 말이 없던데? 신혼집은 그래도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취직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 미희가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해서 여태 말은 안 했는데 시기 얼마 안 남았으니 그래도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아서. 어허, 이 사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먼. 결혼하면서 처가에서 떡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자네가 그러고도 남잔가? 신혼집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미희가 죽는다고 나서도 이 결혼 없던 걸로 만들겠네. 아빠는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미희야, 진짜 이 결혼 해야겠니? 아빠는 진짜 걱정이 태산이다. 저렇게 책임감 없는 놈이랑 결혼해서 네가 혹시나 안 좋은 꼴 당하지는 않을지.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시점에서는 청첩장도 다 돌렸겠다. 결혼을 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그 사람 말만 그렇게 하지. 또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그런 생각 못하도록 잘 얘기하고 보필할게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힘들어져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까지처럼 제가 옆에 있어주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빠의 걱정스런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생활은 나름대로 즐거웠어요.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귀따갑게 불평하는 것만 빼면요. 아이고, 어떻게 된 놈의 집안이 예의란 건 밥 말아 처먹었다니? 이게 날로 먹겠다는 거지 뭐야?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놈의 집안이 어디 있어? 농사나 짓던 상놈의 자식들이어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지 뭐야? 내가 이 수모는 죽어도 잊지 않을 테니 두고 봐라. 저기요, 어머니. 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결국에는 혼수 최고급으로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저희 언니랑 오빠도 막내 동생 결혼하는데 그냥은 안 시킨다고 많이 도와주셨고요. 솔직히 둘 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형편에 이만큼 하고 사는 것도 감지덕지죠. 감지덕지? 참네. 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딱 그 짝이구만. 막내딸 결혼하는데 평창동 집을 내줘도 모자랄 판에. 뭐? 감지덕지? 내가 말했지?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새파랗게 어린 것이 지 아버지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내가 언젠가 가서 단판을 짓고 만다 이거야. 아니, 저희 집에 뭐 맡겨놓으셨어요? 왜 뭘 받지 못한 걸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아빠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쉽게 얻은 건 쉽게 잃는다고요. 저는 아빠 말에 공감해요. 젊어서 이만큼 고생하는 거 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잘났다 정말. 그래봤자 너네 집도 시고모인지 뭔지가 돈다발 들고 와서 벼락부자 된 거잖아. 주영이 취직것만 해도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대학 공부 못 시킨 게 한이 돼서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니까짓 게 돈 좀 있다고 우리 집안을 내 귀한 아들을 이렇게 무시해?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지만 나중에는 적당히 무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예쁜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둘째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워낙 흔한 일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쁘게 기르는 재미, 남편을 내조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책임감이 생겼는지 꽤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는 동안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서 둘째인 딸도 막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40 끝자락이었죠. 시어머니가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글쎄 5억만 해줄 수 없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5억? 5억이 어디 애들 장난이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도대체 5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데? 말을 꺼냈으면 똑바로 설명을 해야지. 나 지금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래. 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빌려주라. 여태까지 당신 집에서 우리 도와준 거 하나도 없잖아.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친구들은 처가가 잘 사니까 우리도 처가 덕보고 돈 걱정 하나도 없이 사는 줄 아는데 나는 허구한 날 돈돈거리면서 살았다고. 우리 집 덕을 하나도 못 봤다고? 좀 잠잠하다 했더니만 덕을 못 보긴 왜 못 봐. 당신 용종 수술할 때 수술비, 준영이 유럽 여행 갈 때 여행비, 이번에 세영이 대학 등록금까지 아빠랑 언니 오빠들이 알게 모르게 다 내주고 있는 건 왜 입을 싹 닦아 왜?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돼? 결국 큰돈을 뜯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집이 그렇게 부잔데 나는 돈에 죽고 돈에 울면서 치사하게 살아왔다 이거지. 솔직히 당신 집에는 5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장인어른이나 당신이나 똑같아. 남편, 아니 애들 아빠 살리는 셈 치고 5억만 해주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다는 걸요. 주영이 그놈 예전부터 좀 허무맹랑한 데가 있었잖아요. 저도 말려봤는데 한탕 하겠다면서 주식에 자꾸만 쏟아붓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회사 돈에까지 손을 댄 모양이에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결국 다음날 남편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 몰라? 준영이, 세영이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애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나는 여태까지 애들한테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 당신이 그걸 다 망친 거야.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 내가 회사 돈에 손 좀 댔다. 됐어. 어쩔래? 마누라는 25년 내내 처갓집 돈이라고는 구경도 못하게 만들지. 내가 열받아서 회사 돈이라도 좀 건드려봤다. 어쩔래?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내가 오죽 열받았으면 그랬겠냐고. 뭐야? 처가 돈 못 뜯어먹는 게 열받아서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거야?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야.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논리가 한결같이 거지근성이야? 왜 우리 집에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돈 못 받는다고 핏대를 세우고 억울하기까지 하다는 거냐고. 그래, 억울하다 억울해. 내가 너같이 재미없는 여자랑 살면서 처가 독도 하나 못 본 게 아주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다. 난 말이야, 솔직히 네가 처음에만 그러는 거지 시간 지나면 당신이 바뀔 줄 알았어. 부잣집 아가씨니까. 내가 벌어오는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쪼개고 쪼개면서 살림 꾸릴 줄 누가 알았냐고. 이럴 거면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해? 내가 진짜 바보였네. 당신 같은 남자 믿고 열심히 살아온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이 못나게 굴어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애쓴 내가 바보였어.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매일같이 자기 좀 살려달라고 저를 닥달했어요. 모르는 체 하고 싶었지만 아빠가 감옥이라도 가면 애들이 받게 될 충격이 두려워 결국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빠, 준영이 아빠가 지금 좀 일이 생겼나 봐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걸 얼른 갚아야 하는데 혹시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놈이랑 결혼해서 아빠한테 이런 부탁까지 해야 한다는 게 치가 떨렸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 말을 듣고도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때 아빠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몰린 거였어요. 게다가 엄마가 나에게 말을 못 하셨는데 아빠는 가난 말기라는 선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죠. 그때 아빠 마음이 얼마나 딱하셨을까요?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아빠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곧 싸늘해졌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유를 곧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말도 안 걸던 사람이 이제는 대놓고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이 고객을 접대하려고 자주 데려갔던 룸살롱의 사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룸살롱에 드나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영업하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기도 하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자기는 그런 여자들 더럽기만 하다면서 거저 줘도 안 먹으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 더럽다는 여자랑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였습니다. 이 새벽에 어딜 가서 안 들어오나 하고 베란다로 나가보니 남편이란 작자는 스피커까지 켜놓고 룸살롱 마담이랑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그 통화를 녹음했어요. 혜은아, 나는 진짜 너밖에 없어. 마누라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 사랑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너밖에 없다는 거 알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 뜯어낼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너랑 결혼할 걸 그랬어. 나 이제 진짜 더 이상 그 여자랑 살 이유 없어. 계획은 다 틀어졌지만 이제 상관없어. 얼른 이혼하고 너랑 같이 살 거야. 남편이 그 여자랑 하는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귓가가 윙윙거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제 귀로 똑똑히 들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군대 갔다 와서 저한테 들이댄 것도 저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서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런 거였더군요. 뜯어낼 거 다 뜯어내서 그 여자에게 새 장가들 심산이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감옥 가게 생겼다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야? 나 같으면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주겠다. 자기는 어떻게 그런 여자랑 25년이나 살았어? 그러게나 말이야. 그 옆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애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애들 아빠가 감옥 가게 생겼다고 하면 아빠를 팔아서라도 뭐라도 해줄 줄 알았지. 괜히 거짓말해준 홍석이한테만 미안하게 됐지 뭐야. 하여튼 그 옆엔 애도 독한 여자라니까. 아, 됐어. 자기, 나 돈 많이 버는 거 몰라? 5억? 그까짓 돈 나 하룻밤에도 버는 사람이야. 그 옆엔 애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자기 하나 정도 책임지는 거 일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와. 이제 나도 자기랑 좀 편하게 쉬고 싶네. 역시 능력 있는 여자가 좋구먼. 집에서 바가지 긁을 줄이 아는 옆엔 애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럼. 거리 어머니 최고라니까.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다음날 아침 저는 뻔뻔하게 식탁 앞에 앉은 남편에게 밥 대신 어젯밤 통화의 녹음을 틀어줬습니다. 독한 년.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너한테 정을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거야. 치가 떨리는 년.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아빠이기에 그때까지도 저는 끝장을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고민하다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당신 아들의 쓰레기 짓을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 집 망했다면서? 그렇게 유세 부리더니 꼴 좋지 뭐야.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 아들 도와주지도 못하는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야. 솔직히 너한테 볼 게 돈 많은 친정밖에 더 있었니? 우리 주영이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여자 만날 수 있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능력 있는 새며느리 들어오면 나야 좋지. 당신 아들이 그래요? 능력 있는 여자 새로 만날 거라고? 그래.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 만난다길래 내가 그러라 그랬다. 진즉에 그랬어야지. 인생에 하등도 안 되고 툭하면 바가지나 긁는 옆에 애를 뭐 좋다고 수십 년이나 데리고 살아? 지네 돈은 지네 돈이라고 움켜쥐고 한 푼도 안 주려고 부들부들 떨더니 잘 됐지 뭐. 이제 서로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여자가 커리 어머니라고요? 어머니, 그 여자 무슨 일 하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당신 아들이 결혼 전부터 술집 다니면서 사귄 여자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더럽다고 저도 안 먹는다고 멸시하던 그런 여자라고요. 그래도 좋으시다는 거예요? 진짜 애들 아빠가 그런 여자랑 붙어 먹어도 괜찮으시냐고요. 아이고 참네. 요즘 같은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괜히 있는지 알아? 그리고 너 그거 아니? 주영이 회사에 넣어준 것도 그 여자가 해준 거. 너는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준 걸 그 여자는 한 방에 해결해준 거란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들었으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썩 꺼지거라. 남편이 룸살롱 마담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걸 안 순간부터 저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꾸며냈다는 걸 알았을 때도 저는 어떻게든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엄마이고 저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뱉어내는 천박한 말들을 듣고 있자니 인간적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운 것부터 돈 뜯어내서 세장가 가려고 저랑 결혼한 것까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아픈 아빠한테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겐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병원에 있는 아빠 모르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김서방은 왜 안 오냐면서 할 말이 있다고 남편을 찾는 아빠 때문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 소송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를 우습게 여긴 남편이 조심성 없이 상간녀랑 통화한 덕에 남편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했죠. 아이들에겐 미안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과는 연을 끊어야 했어요. 애들이 성인이긴 해도 아직 어렸지만 숨기려 해봤자 더 상처만 받을 것 같아 억지로 숨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크게 놀라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아빠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아빠의 장례식 날 예전에 알던 어른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다들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으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 어떤 남자가 쭈뼛거리며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더군요. 저는 누군지 얼른 생각이 나질 않아 인사만 드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울리더니 그대로 엎드려 큰 소리로 우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저 수호예요, 아버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진작에 왔어야 하는데 저희 아빠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저희가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려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과연 까까머리 중학생일 때 봤던 수호의 앳된 얼굴이 그 남자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호는 저희 집에 진 빚을 갚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공무원 시험을 봐서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살만해져서 이제는 아버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지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기를 당했어. 공무원 수입이야 뻔하잖니. 마음의 빚을 갚고 싶다는 생각을 평생 갖고 살았던 게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어진 거야.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그때라도 와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또 평생 못 갚을 빚을 지고 말았구나. 에이, 수호야. 그건 가족처럼 생각해서 도와준 거니까 빚이라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아빠가 그러셨는데 평생 담고 있었다니. 너희 그렇게 가고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걱정되고 궁금했는데 또 그런 일 당했다니 마음이 안 좋네. 그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아빠도 가시면서 네 얼굴 볼 수 있어서 기뻐하실 거야. 그래도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게 사기당하고 나서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장사를 시작했거든.
심기일전해서 죽기 살기로 했더니 장사가 엄청 잘 되어가지고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얼마 전엔 제법 높은 건물도 하나 샀잖니. 이제라도 너희 가족한테 받은 거 돌려주려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지만 너한테라도 오늘 갚고 싶다, 미희야. 수호는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진 데다 제가 남편에게 배신당해 이혼한 걸 알고는 무척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사코 거절해도 그때 받은 걸 갚고 싶다면서 저한테 선물을 줘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수호가 저에게 준 선물은 옛날에 아빠가 금은방을 하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수호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너는 평생 마음에 빚을 안고 살았다면서 나한테 똑같이 빚을 안겨주는구나. 너야말로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 가족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 같아선 더 큰 건물 주고 싶다고. 그때 우리 아빠 아프고 나서 자꾸 빚만 늘어가지. 빚쟁이들이 틈만 나면 집에 들이닥쳐서 협박하지. 진짜 죽을 맛이었거든. 다른 이웃들은 다 돈 못 돌려받을까봐 눈이 퍼렇게 변해가는데 너희 아버지만 돈 안 갚아도 된다고 다독여주시고 우리 집에 쌀도 갖다 주시고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다고? 나는 몰랐는데. 난 너희 집 그렇게까지 힘든 것도 모르고. 너까지 동정했으면 내가 오히려 힘들었을 거야. 아저씨가 몰래 도와주신 거야. 솔직히 나 그 뒤로 너희 아빠 덕에 똑바로 살 수 있었어.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한동안 방황했거든. 아저씨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신만 똑바로 박혀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늘 그러셨거든. 살면서 힘들 때면 그 말 붙잡고 일어났어, 나.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몇십 년 전에 수호에게 해줬다는 그 말은 시간을 돌고 돌아 아빠를 잃고 주저앉은 저에게도 힘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아빠가 금은방을 했던 그 자리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식당은 잘 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서 몇 달 만에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손님이 많았어요. 2년도 안 되어 옆 동네에 체인이 생겼고 제 힘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저한테 사업 수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식당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저는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지역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그림처럼 그려졌어요. 그 뒤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사업 영감을 받은 덕에 지금은 전국 5개 도시에 식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할머니처럼 저도 제 손으로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된 것도 사실은 수호 덕이었어요. 알고 보니 수호도 사기당했을 때 아내가 바람나서 애들까지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지 뭡니까. 동병상련 같은 처지였어요. 수호와는 자주 만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기를 북돋워주며 옛 추억도 되새기는 사이가 됐죠. 어느 날 수호가 말했습니다. 미희야, 너한테 이런 말하는 거 너무 쑥스럽기는 한데 나 사실은 예전에 너 좋아했다? 그거 몰랐지? 우리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서야 만나게 됐지만 나는 너랑 있으면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이 편하고 좋아. 너만 괜찮으면 우리 남은 인생 서로 보듬으며 함께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도 사실 수호랑 있으면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제 아픔에 더 아파해주는 수호의 손을 기꺼이 잡았습니다. 각자 사업도 꽤 안정이 되었겠다. 아이들도 다 커서 취직했겠다. 저희는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며 여생을 즐기기로 한 거죠. 몇 년이 걸린 이혼 소송에도 결국 승소해 위자료로 아파트 한 채 값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 것이죠. 판결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초췌한 몰골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던 자신만만한 태세는 다 어디 가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한 번만 도와줄 수 없냐면서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룸살롱 마담에게는 사실혼 관계인 조직폭력배 애인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깡패 애인과 사이가 잠깐 안 좋았을 때 전 남편을 데려다 살림을 차린 거였고요.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린 거죠. 이 사실을 안 깡패이는 노발대발해서 전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실컷 얻어맞은 전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거 돈으로 갚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 거래 아닌 거래에 지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5억쯤은 별거 아니라더니 그 여자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정말이지 내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남자랑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희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할 면목이 없는 거 아는데, 나도 아는데, 나 진짜 이거 안 갚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제발 나 좀 한 번만 살려주라 제발. 너 돈 많이 벌었다며? 너는 돈 없어도 다시 일어날 능력이 있잖아. 나는 솔직히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애들 아빠 살리는 셈 치고 아직도 더러운 입으로 애들 우는할 힘이 남은 걸 보니 당신은 아직도 멀었네. 준영이랑 세영이가 그러더라. 아빠도 아빠 같아야 아빠지. 엄마 속여먹고 등쳐먹은 더러운 인간은 아빠가 아니라고. 요즘 애들은 부모라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그러지 않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빠랑 연 끊자고 자기들이 먼저 그러더라. 시어머니까지 연락해 여태까지 안 도와줬으니 이제는 한번 도와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어쩌면 애들까지 너 닮아서 인정머리 없고 싹수가 없니? 너 이제 돈 많다며. 지금껏 못 쌓은 덕 쌓는 셈 치고 애들 아빠 한 번만 도와줘라. 걔가 그 나이에 무슨 재주로 그 큰 돈을 만드니? 어머니, 전 그 사람이 못나게 굴어도 전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거려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해해주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최악의 인간이 되더군요. 이제 보니 그런 인간 쓰레기 만드는데 어머니가 톡톡히 공을 세우셨네요? 어머니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자식 위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은 그 인간 상종도 말라는데 저는 전 남편이란 인간에게 똑똑히 한마디 해줬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셨거든.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솔직히 당신 같은 쓰레기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는 거라는 망고의 진리를 이제라도 배워. 배움에는 때가 없는 법이라잖아. 이제라도 배워서 제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 그게 당신의 마지막 살 길이야.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사업은 사업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탄탄대로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 상견례 자리에 지금의 남편 수호와 함께 나갔습니다. 저희는 식은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인 남편은 이제 제 아이들 아빠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에 못 갔지만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일어난 멋진 새로운 아빠가 아이들에게 생긴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첫 결혼은 최악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봤으면 좋았을걸. 전 남편이라는 쓰레기 때문에 너무 먼 길을 돌아왔네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라는 좋은 선물도 받았고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법도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찾은 행복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나눠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도 저희 아빠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